동해그룹의 연말 송년회가 끝나갈 무렵 수십 명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내 남편이 여비서를 번쩍 안아 드는 모습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가려 하자 프로젝트 팀장이 내 앞을 가로막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분은 회사를 살린 1등 공신입니다. 사모님, 여기서 일 크게 만들지 마시죠. 바로 그 순간 나는 미소를 지으며 결혼 반지를 빼 핸드백에 넣고 몸을 돌려 그곳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내가 절대 자신을 떠나지 못할 거라 자만하던 그 남자가 나를 찾지 못해 미쳐버릴 거라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날 밤 한강변의 럭셔리한 비스타 호텔은 여전히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생화와 샴페인 잔으로 가득 찬 고급스러운 홀에는 잔잔한 음악이 울려 퍼졌다. 아직 치워지지 않은 연회장 곳곳에서는 직원들이 무리지어 웃고 떠들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나는 홀 구석에 조용히 앉아 얼음이 거의 다 녹아버린 오렌지 주스 잔을 쥐고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는 저 남자를 쳐다보았다. 익숙하면서도 너무나 낯설었다. 내 남편의 이름은 지훈, 35세, 동해그룹의 회장이다. 서울 비즈니스계에서 신흥 호텔왕이라 불리는 남자. 어딜 가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며 아부하고 언론이 앞다투어 취재하며 여자들은 어떻게든 접근하려 애쓰는 그런 사람이다. 하지만 그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 그가 가진 것이라곤 신리역 뒷골목에 있는 찜질방처럼 찌는 듯한 고시원방 한 칸이 전부였다. 수시로 다운되는 낡은 노트북 한 대와 첫 창업 실패로 떠하는 2억 원의 빚이 그의 전부였다. 당시 나는 강남의 대형 인테리어 회사에서 잘나가는 건축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다. 수입도 적지 않았고 미래도 창창했다. 나는 한 비즈니스 세미나에서 지훈을 처음 만났다. 깃이 다른 낡은 흰 셔츠를 입고 성공한 사람들 틈에 섞여 있으면서도 애써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던 그의 눈빛은 오만하면서도 한없이 무력해 보였다. 내가 왜 그에게 시선이 갔는지는 모르겠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과시하기 바쁠 때 홀로 세미나실 구석에 앉아 남들에게 조롱당해 가치조차 없어진 사업 계획서를 묵묵히 고치고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내가 먼저 말을 건넸고 한 번의 커피는 10번의 커피가 되었다. 프레젠테이션 수정을 도와주던 것에서 시작해 투자자를 찾기 위해 수많은 밤을 함께 지새우는 사이가 되었다. 나는 그를 위해 어머니가 물려주신 분당의 아파트를 팔았고 8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전 재산을 사업 자금으로 내어주었다. 싱가포르로 스카우트 될 기회조차 포기하고 그를 도와 회사를 일으켜 세웠다. 그가 내게 청혼하던 날 지우는 내 회사 앞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무릎을 꿇고 붉어진 눈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도 그 한마디는 내 귓가에 생생하다. 나중에 내가 성공한다면 내 평생 가장 먼저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은 무조건 너야, 서연아. 그때 나는 그 말을 믿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의 뒤에 설 만큼 믿었다. 하지만 사람은 돈이 생기면 변한다. 아니 어쩌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본성대로 살 엄두를 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동해그룹이 성장하기 시작한 처음 3년 동안 지우는 여전히 내게 잘했다. 내 생일을 기억했고 내가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도 위경련이 올 때마다 식전에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유진이라는 이름의 비서가 등장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보다 6살 어린 유진은 예쁘고 말주변이 좋았으며 언제나 다정하고 속 깊은 척을 잘했다. 처음엔 평범한 행정조수에 불과했지만 점차 지훈의 개인 비서가 되더니 어느새 그의 모든 출장에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한 번은 한밤중에 고열이 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는 바이어와 미팅 중이라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10분 뒤 한 친구가 유진이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을 보내왔다. 사진 속에는 부산 해운대 바다가 훤히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 테이블에 와인 2잔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창문에 비친 슈트 재킷에 소매, 나는 힐끗 본 것만으로도 그것이 내 남편의 옷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다. 그날부터 나는 침묵하는 법을 배웠다.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한번 배신하기로 마음먹은 남자에게 울고불고 매달려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오늘 밤도 마찬가지였다. 동해그룹이 3천억 원 규모의 제주도 리조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따낸 것을 축하하기 위해 송년회는 성대하게 열렸다. 무대 위에서 지우는 건배를 제의하며 전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특히 모든 사람 앞에서 유진의 이름을 호명했다. 이번 프로젝트 성공의 가장 큰 공로는 유진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호라는 즉각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몸에 딱 붙는 은빛 드레스를 입고 그의 곁에 선 유진은 금방이라도 울 듯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은 그저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며 목매어 말했다. 지우는 그런 그녀를 아주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다. 예전엔 나만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파티는 밤 11시가 다 되어 끝났다. 나는 먼저 돌아가려 했지만 복도를 지나던 중 하이힐을 신고 휘청이며 넘어질 뻔한 유진을 보았다. 다음 순간 지우는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즉각 허리를 굽혀 그녀를 번쩍 안아들었다.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 만큼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한 동작이었다. 유진은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작게 속삭였다. 저 혼자 걸을 수 있어요, 회장님. 지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발목이 부었는데 무리하지 마. 아주 평범한 한마디였지만 신혼 초그가 나를 걱정해주던 방식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나는 몇 초간 망연자실 서 있다가 그들에게 다가갔다. 난동을 부릴 생각도 질투할 생각도 없었다. 그저 그에게 딱 한 가지. 내가 당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아직 기억하고 있는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다가가기도 전에 누군가의 팔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나를 막아선 사람은 프로젝트 팀장 민재였다. 그는 몹시 불쾌하다는 눈빛으로 나를 보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서연 사모님, 저쪽으로 가지 마시죠.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왜죠? 민재는 차갑게 비웃었다. 유진 비서님이 오늘 회장님 대신 술을 몇십 잔이나 마셔가며 계약을 따냈습니다. 회사의 1등 공신인데 회장님이 쉬게 데려다 주시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나는 헛웃음이 났다. 내 남편이 내 눈앞에서 다른 여자를 안고 있는데 그게 당연한 일이란 말입니까? 민재의 얼굴빛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길을 비켜주지 않았고 오히려 더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시죠. 유진 비서님은 사모님이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그럼 안에 있는 남자가 한밤중에 품에 안고 가는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인가요? 내 질문에 말문이 막힌 민재는 잠시 뒤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적어도 유진 비서님은 회사에 도움이라도 주죠. 사모님은 뭘 하셨습니까?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근처에 서 있던 직원 몇몇이 나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누군가 아주 작게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팀장님, 말이 맞잖아. 회장님이랑 결혼하고 나서 저 사모님이 한 게 뭐가 있어. 유진 비서님이 지훈 회장님이랑 훨씬 잘 어울리지.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처럼 귀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건 그 말들이 아니었다. 그 모든 상황이 벌어지는 내내 지우는 가만히 서서 지켜보기만 했다는 것이다. 그는 변명하지도 제지하지도 나를 보호하지도 않았다. 그저 유진을 품에 안은 채 마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건 나라는 듯 몹시 피곤하다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남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줄 기회를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침묵한다는 건 그 상황을 용인한다는 뜻이었다. 나는 지훈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에 낀 결혼 반지를 뺐다. 5년 전 흔들리는 촛불 아래서 평생 나를 지켜주겠다며 그가 끼워주던 반지였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우스운 일이다. 나는 반지를 핸드백에 넣고 그를 향해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어 보인 뒤 몸을 돌려 그곳을 떠났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매달리지도 않았다. 아마 그래서 지우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홧김에 토라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의 인생에서 영원히 떠나려 한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본가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차는 반년 전 내가 남몰래 사둔 작은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동안 내가 오늘을 위해 조용히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가 새 페인트 냄새가 가시지 않은 방을 둘러본 뒤 소파에 천천히 주저앉았다. 전화기가 끊임없이 울렸다. 지훈이 남긴 부재중 전화 3통. 그리고 단 하나의 문자. 일 크게 만들지 마. 나는 그 문자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 순간까지도 그는 내가 평소처럼 투정을 부린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가져온 것이 단순히 이 결혼의 끝만이 아니라 지난 반년 동안 유진이 나에게서 훔쳐갔던 3천억 원 규모 제주 리조트 프로젝트의 원본 설계, 데이터 전부라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모를 것이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연락처 목록을 내려 남편의 번호를 차단하고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지난 몇 년간 내가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던 수십 곳의 타 회사 스카우트제의 메일들이 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주 오랜만에 내 자신이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6시 서울의 밤비가 막 그쳤을 무렵 나는 이미 옷을 갈아입고 새 오피스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샤워 후 아직 덜 마른 머리칼,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낯설 만큼 차분한 눈빛. 어쩌면 유진과 지훈이 선을 넘기 시작했다는 걸 눈치챈 지난 반년 동안 이날을 묵묵히 준비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감정으로 살지 않았다. 철저한 이성으로 버텨냈다. 책상 위 전화기가 다시 한번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굳이 짐작하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지훈이 아니고서야 새벽 5시부터 이렇게 연속으로 전화를 걸 사람은 없었다. 화면을 몇 초간 응시하다 그대로 전화를 껐다. 직후 현관문이 쾅쾅쾅 3번 크게 울렸다. 나는 흠칫 놀랐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지훈이 이렇게 빨리 이 집을 찾아낼 줄 몰랐기 때문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카메라를 확인했다.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역시 그였다. 지훈은 어젯밤 입었던 검은 슈트를 그대로 입고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으며 밤을 꼬박 새운 듯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회사가 성공한 이후 그가 이렇게 초조하고 엉망인 모습을 보인 적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참을성 없이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계속 문을 두드렸다. 서연아,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평소보다 잔뜩 쉰 목소리였다. 나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마침내 문을 열었다. 나를 본 순간 지훈은 내가 다시 사라져버릴까. 두려운 사람처럼 다급히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시선이 집안을 한 바퀴 훑더니 미간이 찌푸려졌다. 언제부터 짐 빼서 나와 있었던 거야? 나는 문을 닫으며 덤덤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알바 아닙니다. 지훈이 획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꼭 이런 식으로 말해야겠어? 나는 픽 웃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말하길 원하십니까? 지훈 회장님. 회장님이라는 세 글자에 그의 눈빛이 명백히 흔들렸다. 결혼한 이후 단 한 번도 그를 이렇게 거리감 있게 부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늘 여보, 아니면 지훈 씨라고 불렀다. 지훈이 내게 한 걸음 다가오며 목소리를 낮췄다. 어젯밤 일은 내가 설명할 수 있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지훈은 인내심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유진이가 다쳤길래 데려다 준 것뿐이야. 네, 내 말 안 믿는구나.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가 믿지 않는 건 당신이 그 여자를 안아 올렸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몇 초간 뜸을 들이다 말을 이었다. 다른 사람이 당신 아내를 모욕하는 걸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집안이 순식간에 정적으로 휩싸였다. 지훈이 눈살을 찌푸렸다. 민재가 욱해서 뱉은 말이야. 일개 직원 입방아에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일개 직원?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그 직원이 왜 내 앞에서 감히 그런 말을 짓거릴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바짝 다가가 갈수록 차분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나를 보호하지 않을 거란 걸 그 직원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훈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는 이내 불쾌한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말했다. 너 지금 너무 오버하는 거야. 나는 내 앞의 남자를 바라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낯선 감정을 느꼈다.
이 순간까지도 그는 문제의 원인이 자신이 아니라 내 예민한 감정 탓이라고 믿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고집하는 사람에게 어떤 설명도 무의미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몸을 돌려 물을 마시러 가려는데 지훈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그는 빠르게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다음 순간 그의 얼굴빛이 차갑게 굳어졌다. 서류 봉투 겉면에 큼지막하게 쓰인 글자 때문이었다. 이혼 합의서. 지훈이 서류를 꽉 쥐고 나를 돌아보았다. 진심이야? 장난하는 걸로 보입니까?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 고작 이런 사소한 일로 이혼하겠다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정말로 헛웃음이 터졌다. 지치고 씁쓸한 웃음이었다. 사소한 일. 나는 그를 한참 쳐다보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네요. 당신에겐 나랑 관련된 모든 게 그저 사소한 일이겠죠. 당신은 의도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늘 그런 식이었으니까. 나는 다가가 그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유진이가 나타난 이후로 당신은 내 생일을 잊었고 결혼기념일을 잊었고 같이 저녁 먹자던 약속을 잊었고 내가 위가 안 좋아서 매운 걸 못 먹는다는 사실조차 잊었어. 내게 관련된 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깨끗하게 지워버렸지. 지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랬어. 그럼 유진이한테 사준 다이아몬드 목걸이는요? 그가 흠칫 놀랐다. 그 반응을 보며 내 마음은 한층 더 싸늘하게 식어갔다. 내가 알고 있다는 걸 그도 직감했지만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말을 이었다. 당신 부산으로 출장 간다고 했던 날, 사실은 제주도 가서 그 여자 생일 파티해줬잖아. 바이어랑 새벽까지 미팅한다고 했던 날. 사실은 해운대 요트 선착장에서 그 여자랑 저녁 먹었잖아. 지훈 씨, 내가 그렇게 멍청해 보여?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한참 뒤에야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다. 나랑 유진이 한 번도 선 넘은 적 없어. 나는 픽 웃었다. 이번엔 정말 웃음이 나오네. 아내가 한밤중에 응급실에서 사경을 헤맬 때 다른 여자 때문에 전화를 무시한 남자. 다른 여자 때문에 자기 아내에 대한 모든 걸 지워버린 남자. 다른 여자 때문에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아내가 조롱당하게 내버려둔 남자. 이게 선을 넘은 게 아니면 대체 뭡니까?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몸을 돌려 떠나려는데 지훈이 갑자기 내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원하는 게 뭔데? 이혼. 절대 안 돼.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도장 안 찍을 거야.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이 도장 안 찍으면 끝날 줄 알아? 지우는 내 팔을 더 꽉 쥐었다. 서연아, 제발 이성적으로 좀 굴어. 이성을 잃은 건 당신이야. 나는 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당신이 아침 일찍부터 여기 쫓아온 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당신은 그저 누군가 감히 당신 곁을 떠난다는 사실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뿐이야. 지훈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내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까지 내가 항상 참고 인내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결국엔 내가 돌아올 거라 맹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떠날 거란 생각은 추호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방 안의 공기가 숨막힐 듯 무거워졌다. 바로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즉각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몹시 다급했다. 첫 몇 마디를 듣자마자 지훈의 안색이 확 변했다. 왜 그걸 이제야 보고해? 옆에 서 있던 나조차 설계도, 일본 파트너사, 치명적 기술 결함 같은 단어들을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다. 전화를 끄는 지훈은 곧바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 처음으로 진짜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제주도 리조트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어. 나는 가만히 있었다. 일본 파트너사 쪽에서 야외 유리 구조물 설계에 심각한 결함을 발견했대. 나는 여전히 침묵했다. 지훈은 몇 초간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물었다. 서연아, 너 혹시 이 일 알고 있었어?
나는 소파에 천천히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신 뒤에야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당신 생각은 어떤데? 지우는 비로소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그 설계도 유진이가 담당한 거잖아.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니, 그 원본 설계도 내가 만든 거야. 아파트 안은 순식간에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지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의심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점차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변해갔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나는 유리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깃털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프로젝트 내가 다 한 거야. 부지 기획부터 채광 구조, 해안가 단열재 도면까지 전부 다. 유진이는 글자 몇 개 수정해 놓고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뿐이지. 지우는 뒷걸음질을 쳤다. 명백히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다. 그는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낮게 속삭였다. 왜 말 안 했어?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말하면 뭐 달라져? 당신이 전 직원 앞에서 그 여자 칭찬하는 걸 계속 보라고? 아니면 내가 비서를 질투해서 억지를 부린다고 몰아세울 핑곗거리나 주려고? 지우는 말문이 막혔다. 내 말이 맞다는 걸 그도 알았기 때문이다. 예전에 그였다면 분명 내 말이 아닌 유진의 말을 믿었을 테니까. 나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그를 보며 말했다. 지훈 씨, 당신이 그 여자 편에 서기로 선택한 순간부터 당신은 나한테 그럴 자격을 잃은 거야. 창밖으로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아침의 첫 햇살이 차가운 오피스텔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빛의 경계에 선 지우는 내가 아는 지난 몇 년 중 처음으로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아내를 잃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방치했던 여자가 사실은 동해 그룹 최대 프로젝트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진짜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다. 제주도 리조트 설계의 진짜 원작자가 나라는 말을 듣고 지우는 거의 30초 동안 넋을 잃고 서 있었다. 그는 내 눈을 보며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찾아내려 애썼지만 쳐다볼수록 그의 안색은 창백해졌다.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일 문제로 장난을 치는 부류의 여자가 아니다. 내가 입 밖으로 꺼냈다면 그것은 100% 진실이라는 뜻이다. 방 안은 천장에 에어컨 돌아가는 미세한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다. 지우는 손에 쥔 휴대폰을 꽉 움켜쥐며 쉰 목소리로 물었다. 네가 원본을 가지고 있어? 나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을 천천히 열어 화면을 그를 향해 돌렸다. 화면에는 프로젝트의 원본, 설계 데이터 전체가 띄워져 있었다. 최초의 스케치 파일부터 단계별 수정본까지 생성 날짜와 시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심지어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계정 이름조차 서연이었다. 지우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사업가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도 잘 알았다. 만약 법적 분쟁이 벌어진다면 이 데이터들만으로도 모든 공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더 중요한 건 현재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진짜 원작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 파트너사가 알게 된다면 동해그룹은 즉각 치명적인 신뢰 하락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리조트 부동산 업계에서 신뢰를 잃는 것은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었다. 지훈이 갑자기 내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서연아, 이 일 절대 파트너사 쪽에서 알게 해선 안 돼.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어째서? 이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야. 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만약 지금 설계 저작권 문제로 시끄러워지면 회사 주가는 당장 곤두박질 칠 거라고. 나는 작게 코웃음을 쳤다.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당신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건 여전히 회사네. 내가 아니라 파탄 나기 직전인 이 결혼도 아니고. 지훈도 그 사실을 깨달았는지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다. 그는 목소리를 꾹 눌러 깔았다. 네가 화난 거 알아. 나는 그를 응시했다. 화안. 나. 다 풀린 지 오래야. 너무 오래 방치된 상처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냉소로 남는 법이다. 지우는 몇 초간 가만히 서 있다가 돌연 입을 열었다. 유진이는 내가 해고할게.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웃어버렸다.
이번엔 정말 참을 수가 없었다. 해고한다고? 왜? 내 설계도를 훔쳐서?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지하게 물었다. 솔직히 대답해봐. 만약 오늘 기술적 결함이 터지지 않았다면, 동해그룹이 프로젝트를 날릴 위기에 처하지 않았다면, 당신 그 여자 해고할 생각 있었어? 지우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정답은 아니오라는 걸 그도 나도 잘 알고 있었다.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면 유진은 여전히 그의 눈에 1등. 공신이었을 테고 나는 그저 뒤에 버려진 무능한 아내로 남았을 것이다. 지우는 이마를 거칠게 짚었다. 지난 몇 년을 통틀어 그가 이렇게 명백하게 무력감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민재였다. 지우는 즉시 전화를 받았다. 단 몇 초 만에 그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다. 내가 모든 수치를 다시 검토하라고 했잖아. 수화기 너머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훈의 손등에 시퍼렇게 핏줄이 솟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지금 당장 내려가. 전화를 끊은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일본 파트너사 쪽에서 기술 결함을 3개나 더 찾아냈대. 나는 무심하게 물었다. 유진이가 또 수정했나? 보내? 지우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다. 정말 우스운 일이다. 해양 건축 설계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겠다고 구조 설계의 핵심 수치를 함부로 건드렸다니. 이건 단순한 무지를 넘어선 자폭이었다. 지우는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낮게 읊조렸다. 서연아, 나랑 같이 회사로 가자. 이 프로젝트 수정할 수 있는 사람 너밖에 없어.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나와 그 사이의 거리는 아주 가까웠지만 예전으로 돌아가기엔 이미 아득히 멀어져 있었다. 나는 한때 내 청춘의 전부였던 이 남자를 쳐다보며 가볍게 물었다.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돌아가자고 요구하는 건데? 그가 멈칫했다. 네 남편으로서.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남편이었다면 어젯밤 다른 사람이 자기 아내를 모욕할 때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을 거야. 남편이었다면 지난 2년 동안 비서 따위가 우리 결혼 생활 한가운데로 끼어들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라고. 나랑 유진이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그건 중요하지. 중요해.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이 실제로 그 여자랑 잤든 안 잤든 결과는 똑같아. 남자의 마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기울었다면 육체적인 배신은 시간 문제일 뿐이니까. 지우는 나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 예전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당혹감이 서리기 시작했다. 내가 더 이상 울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미련이 남은 여자만이 상처받고 매달린다. 진짜 떠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지금의 나처럼 한없이 차분할 뿐이다. 지훈이 다가와 내 어깨를 쥐었다. 서연아, 내가 그동안 널 소홀히 한 거 인정할게. 유진이만 편애한 것도 인정해. 하지만 나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한 적은 없어. 나는 내 어깨에 얹힌 그의 손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떼어냈다. 하지만 난 생각했어.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문 쪽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나가라는 뜻이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선 채 얼굴이 극도로 험악해졌다. 그는 누구에게도 이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특히 나에게서는 더더욱 그랬다. 하지만 결국 그는 애써 분노를 억눌렀다. 어떻게 해야 돌아올 건데? 안 돌아가. 오늘부터 동해그룹 일은 나랑 아무 상관없어.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정말 회사가 망하는 걸 두고 보겠다는 거야? 나는 그를 보며 아주 가볍게 되물었다. 당신이 유진이랑 무대 위에서 공로를 가로챌 때 단 한 번이라도 내 생각한 적 있어?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평온하게 그를 마주 보았다.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그저 인과응보일 뿐이야. 결국 지우는 떠났다. 문턱을 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복잡하고 무거운 눈빛, 분노와 억울함도 섞여 있었지만 가장 큰 감정은 당혹감이었다. 지난 수년 동안 처음으로 그가 더 이상 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문이 닫히고 공간은 다시 적막해졌다.
나는 몇 초간 가만히 서 있다가 천천히 긴 숨을 내쉬었다. 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예전처럼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아픈 건 아픈 거다. 어쨌든 그는 내 청춘을 다 바쳐 사랑했 사람이니까. 바로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내 절친 수아였다. 수아는 들어오자마자 나를 꽉 껴안았다. 어젯밤에 직원이 찍은 동영상 봤어. 진짜 그 유진이라는 연뺨을 후려치고 싶더라. 나는 차분하게 웃었다. 수아는 나를 놓아주고 내 얼굴을 꼼꼼히 살폈다. 너 괜찮아?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수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널 10년을 알았어. 넌 진짜 아플 때 오히려 입을 꾹 다무는 애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아는 집 안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이거 다 예전부터 준비한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반년 전부터. 수아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나 예전부터 너한테 이 얘기하려고 했었어. 내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보자 수아는 몇 초 망설이더니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골프장에서 찍힌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지훈과 유진이 나란히 서 있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유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지훈은 고개를 숙여 아주 다정하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고 있었다. 영상의 촬영 날짜는 3개월 전이었다. 수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골프장에서 클라이언트랑 미팅하다가 우연히 봤어. 너한테 보내려다가 네가 상처받을까봐 못 보냈어. 나는 그 영상을 한참 들여다보다 미소 지었다. 괜찮아. 이미 바닥까지 아프고 나면 사람은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못 느끼게 되거든. 그때 수아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화면을 보던 수아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동해 그룹에 있는 내 친구야. 수아가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몹시 격앙된 목소리가 속사포처럼 쏟아졌다. 단 몇 초 만에 수아의 안색이 확 변했다. 잠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나는 눈살을 살짝 찌푸렸다. 전화를 끄는 수아가 확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서연아, 유진이 일났어. 내가 멈칫했다. 무슨 일? 수아는 마른 침을 삼켰다. 오늘 아침에 그 기집애가 설계도 살려보겠다고 지 맘대로 기술 수치를 또 건드렸대. 결과는? 일본 파트너사에서 야외 하중 지지 유리 시스템 전체가 안전기준 미달이라는 걸 알아채버린 거야. 지금 일본 측에서 동해그룹에 당장 진짜 책임자 데려와서 해명하지 않으면 계약 전면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대. 수아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나를 보았다. 문제는 유진이가 임원진들 앞에서 그 설계, 아이디어 전부 네가 한 거라고 불어버렸다는 거야. 집 안공기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젯밤 지훈의 품에 안겨 나를 쳐다보던 유진의 득의양양한 눈빛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불과 1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자신이 훔친 왕좌를 자기 손으로 무너뜨리게 될 줄은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선명하게 비치고 있었다. 반면 서울 반대편 동의 그룹 본사는 지금쯤 아수라장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안다. 이것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수아가 소식을 전해준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유진이 원본 설계자가 나라는 사실을 자백하면서 동해 그룹 전체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다. 내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기술팀장, 경영이사부터 과거엔 내게 먼저 말 한마디 건네지 않던 사람들까지 일제히 나에게 연락을 취해왔다.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남기거나 심지어 어젯밤 파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하는 전 직원들의 메시지까지 쏟아졌다. 나는 알림이 수십 개씩 뜨는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조용히 화면을 꺼버렸다. 옆에 앉아있던 수아가 참지 못하고 헛웃음을 쳤다. 어제까지만 해도 널 투명인간 취급하더니 오늘 회사 뒤집어지니까 서연 사모님 찾고 난리 났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프로젝트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게 누군지 확실히 알았으니까. 수아는 턱을 괴고 나를 바라보았다. 너 진짜 동해그룹 안 도와줄 거야? 나한테 그럴 의무는 없잖아.
수아는 잠시 침묵하다 한숨을 쉬었다. 너 그거 알아? 나 예전엔 지훈이 진짜 싫어했어. 내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널 만난 그 지독한 행운이 미웠거든. 건설업계에 계셨던 우리 아빠도 너처럼 머리 좋고 헌신적인 여자는 요즘 세상의 천연 기념물이라고 하셨어. 말을 이어가던 수아의 눈빛이 조금 가라앉았다. 근데 남자는 성공할수록 자기가 밑바닥에서 어떻게 올라왔는지를 참 쉽게 잊어버리나 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지훈에게 변한 것은 통장 잔고만이 아니었다. 그의 오만함과 자존심도 함께 부풀어 올랐다. 비좁은 신림동 고시원 단칸방에서 내 손을 꼭 쥐어주던 그 남자는 아주 오래전에 사라져버렸다. 그때 내 전화기가 다시 반짝였다. 이번엔 시어머니였다. 화면을 몇 초간 응시하다 결국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아, 내 어머님, 너랑 지훈이 정말로 무슨 일 있는 거니? 나는 잠시 침묵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왜 물으세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어젯밤 걔가 새벽녘에 집에 들어와선 거실에 있는 유리잔을 다 집어던져 박살을 냈어. 태어나서 걔가 그렇게 이성을 잃고 미쳐 날뛰는 건 처음 봤다. 그 말을 듣는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내가 열이 펄펄 끓어 응급실에서 기절했을 때 남편과 연락이 안 닿았을 때도 그는 그렇게 패닉에 빠지지 않았다. 아마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 치명적으로 위협받을 때만 진짜 공포를 느끼는 모양이다. 어머니가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그동안 지훈이가 너한테 몹쓸 짓 한 거 안다. 그래도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같이 고생하며 올라왔는데 네가 이렇게 가정 깨는 건 어미로서 정말 보기 힘들구나. 나는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조용히 대답했다. 어머니, 세상엔 한 번 금이 가면 절대 다시 붙일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전화기 너머가 오랫동안 침묵에 잠겼다. 이내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정말 그 녀석에 대한 미련 다 버린 거니?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 온 뒤 서울의 하늘은 낯설 만큼 푸르고 청명했다. 문득 지훈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한밤중에 나를 끌어안고서 나중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절대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 그때 그의 눈빛은 너무나 진실해서 나는 평생을 믿을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결국 나를 가장 아프게 한 사람도 바로 그였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고 아주 가벼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그 사람을 수년 동안 사랑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어머니. 통화가 끝났다. 수아가 눈시울이 약간 붉어진 채 나를 보았다. 너 괜찮아. 응, 괜찮아.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번엔 수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을 확인한 수아가 곧바로 스피커폰을 켰다.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수아 씨, 지금 서연 사모님이랑 같이 계시죠? 수아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인데? 일본 파트너사 사람들이 동해 그룹 본사로 들이닥쳤어요. 일본 측 대표가 극대노했습니다. 오늘 도용 문제랑 기술 결함에 대해 확실한 해명이 없으면 계약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난리예요. 수아가 즉각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덤덤했다. 사실 이 사태는 처음부터 내 예상 시나리오 안에 있었다. 일본 파트너사들은 깐깐하기로 유명하다. 일정이 지연되는 건 참아도 기만하고 속이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는 성향이다. 상대방이 말을 이었다. 무엇보다 유진 비서가 회의실에서 기술팀 추궁을 받다가 그 자리에서 오열했어요. 자기가 공 세우려고 수치 조작한 거 전부 다 불어버렸습니다. 지훈 회장님 지금 완전히 폭발하셨고요. 수아가 당장 물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상대방이 목소리를 확 낮추었다. 지훈 회장님이 방금 유진 비서 직무 정지시켜버렸어요. 나는 가볍게 입꼬리를 올렸다. 결국 터질 게 터진 거지. 지훈이는 자기 회사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사람은 절대 가만두지 않는 부류야. 그 전에 그 여자를 얼마나 감싸고 돌았든지 간에 말이야. 통화가 끝나고 채 2분도 지나지 않아 오피스텔 초인종이 울렸다. 수아가 먼저 나가 문을 열었다.
밖에 서 있는 사람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확 굳어졌다. 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내가 고개를 들어 확인해 보니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프로젝트 팀장 민재였다. 단 하루 만에 어제의 그 오만방자했던 얼굴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마치 큰 사고라도 겪은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서연 사모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몇 초 가만히 있더니 고개를 더 푹 숙였다. 죄송합니다. 수아가 코웃음을 쳤다. 어제는 우리 서연이가 회사 돌아가는 꼴도 모른다고 함부로 짓거리더니 민재는 두 주먹을 꽉 쥐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젯밤 사모님 가시고 나서 회장님이 설계도 전면 조사하셨고 그때야 진짜 원작자가 사모님이란 걸 알았습니다. 수아가 비아냥거렸다. 알았으니까 이제 잘릴까봐 무서워서 기어온 거잖아? 민재는 입을 다물었다. 사실이었으니까. 나는 그를 보며 평온하게 물었다. 나한테 사과만 하려고 온 겁니까? 민재가 즉시 고개를 내저었다. 회장님께서 사모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안 만납니다. 일본 쪽 프로젝트도 나랑은 더 이상 무관해요. 민재가 다급해졌다. 사모님 이 계약 날아가면 동해 그룹은 수백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나는 그를 응시하며 되물었다. 어제 당신이 전 직원 앞에서 나를 모욕할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곤 생각 못했습니까? 민재는 말문이 막혀 고개를 푹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몰랐던 겁니까? 아니면 당신들 눈엔 집에서 살림하는 아내는 무조건 무능한 존재로 뇌리에 박혀 있어서 그랬던 겁니까? 민재는 감히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다. 현관문 앞 공기가 숨막힐 듯 무거웠다. 결국 나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돌아가세요. 회사 일은 알아서 해결하시고요. 그는 몇 초간 넋을 잃고 서 있다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안 돌아오실 겁니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 모든 수모를 겪고도 내가 돌아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더 이상 답하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인 뒤 조용히 돌아갔다. 문을 닫은 수아가 나를 보며 말했다. 너 그거 알아? 아까 제 낯빛 보는데 진짜 10년 묵은 체증이 다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어. 나는 가볍게 웃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가 아니라 지훈이었다. 화면을 몇 초간 내려다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넘어 그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다. 서연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었다. 나 지금 회사야. 일본 쪽에서 진짜 설계자를 직접 대면하겠다고 요구하고 있어. 나는 무심하게 반문했다. 그래서요? 내가 거길 가길 원합니까? 나는 가볍게 코웃음을 쳤다.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오라마라 하는 거죠? 전화기 너머는 적막했다. 아주 오랜 자격으로 시간이 흐른 뒤에야 확연히 가라앉은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탁할게. 제발. 그 순간 집안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다. 옆에 있던 수아조차 놀라서 멍하니 서 있었다. 지훈을 안 이후로 그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춘 것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건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인 적 없던 그 오만한 남자가 오늘 나에게 애원하는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회사 때문이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몇 초간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훈 씨, 만약 어제 모욕당한 사람이 내가 아니었다면, 프로젝트에 문제가 안 생겼다면, 동해 그룹이 수백억을 날릴 위기에 처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나를 찾아왔을까? 전화기 너머는 완벽한 침묵뿐이었다. 그 침묵이 이미 나에게 명확한 대답을 주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전화를 끊었다. 창밖의 햇살은 갈수록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내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다. 그 통화 이후 나는 지훈이 계속해서 내가 회사로 돌아가도록 압박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거의 3시간 동안 내 휴대폰은 완전히 죽은 듯 조용했다.
그 고요함은 수아조차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다. 수아는 소파에 쭈그려 앉아 먹다 남은 샌드위치를 쥔 채 인상을 찌푸리며 나를 보았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나는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다. 뭐가 이상해. 수아는 샌드위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지훈이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놈이 아니잖아. 특히 회사가 이렇게 발칵 뒤집힌 마당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나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지훈 같은 남자는 쉽게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나라는 사실을 그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수아의 휴대폰 벨소리가 갑자기 울렸다. 화면을 확인한 수아는 즉시 스피커폰을 켰다. 동해 그룹 홍보팀에서 일하는 친구였다. 수아기. 너머 여자의 목소리가 잔뜩 긴장해 있었다. 수아님, 지금 서연 사모님이랑 같이 계시죠? 응. 근데 서연이한테 당분간 회사 블라인드나 인터넷 절대 보지 말라고 전해줘요. 수아가 즉시 미간을 찌푸렸다. 왜? 무슨 일인데? 상대방은 재빨리 목소리를 낮췄다. 누가 익명으로 서연 사모님이 유진 비서를 질투해서 고의로 회사 프로젝트를 망쳤다는 루머를 퍼뜨렸어요. 수아가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지금 사내 익명 게시판에 사모님이 원본 설계도를 쥐고 넘기지 않으면서 지훈 회장님한테 자기한테 돌아오라고 협박하고 있다는 찌라시가 돌고 있어요. 아파트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다. 수아는 화가 나서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미쳤나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벼랑 끝에 몰리니까 발악을 하네. 나는 여전히 평온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짓을 꾸민 배우가 누군지는 뻔했으니까. 유진이. 지금 당장 모든 책임을 내게 뒤집어 씌워야 살 수 있는 사람은 그 여자뿐이잖아. 수아가 스마트폰으로 블라인드를 켜더니 글을 읽어 내려갈수록 화로 얼굴이 붉어졌다. 아 진짜 미친 새끼들. 서연이가 지난 몇 년 동안 동해 그룹의 빌부터 먹고 살다가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지니까 회사 망하게 하려고 돌아왔다네. 내가 이 주둥아리 턴 새끼들 하나하나 다 찢어버리고 싶다. 나는 천천히 노트북을 덮었다. 진정해. 진정하게 생겼어. 수아의 얼굴이 달아올랐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유진이란 년을 하늘 끝까지 치켜세우더니 오늘 일 터지니까 바로 내 머리채부터 잡잖아.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눈엔 집에서 살림하는 아내는 당연히 남자보다 무능하다고 깔려 있으니까. 뒤에서 묵묵히 내조하던 여자보다 겉보기에 잘나가는 비서의 말을 믿는 게 더 쉬운 법이거든. 수아는 잠시 입을 다물더니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럼 너 어떡할 건데? 아직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내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엔 국제 전화번호였다. 나는 몇 초간 화면을 바라보다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꽤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 씨 되십니까? 저는 일본 파트너사의 강 본부장입니다. 나는 멈칫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해 측으로부터 제주 리조트 프로젝트의 실제 총괄 디자이너가 서연 씨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강 본부장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을 이었다. 직접 만나 뵙고 싶습니다. 수아가 즉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물었다. 어떤 자격으로 뵙자는 말씀이신지요? 이 프로젝트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유일한 책임자로서 말입니다. 강 본부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진 씨가 수정한 설계본을 보고 저희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의 원본 데이터는 저희 심사위원회에서 엄청난 고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에 서연 씨가 꼭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가만히 눈을 내리깔았다. 지우는 분명 이 사실을 아직 모를 것이다. 자존심 강한 그가 파트너사가 자신을 패스하고 나에게 직접 연락하는 상황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테니까. 강 본부장이 덧붙였다. 만약 서연 씨가 총괄수석 디자이너 자격으로 이 프로젝트에 합류해 주신다면 저희는 계약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 순간 수아의 눈빛이 반짝였다. 반면 나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되물었다.
제가 합류한다면 동해그룹 쪽 내부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강 본부장은 즉답했다. 그건 그들의 내부 사정일 뿐입니다. 저는 진짜 실력 있는 사람만 필요합니다. 통화가 끝난 후 수아가 몹시 흥분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너 들었어? 일본 애들이 동해 그룹 무시하고 너한테 다이렉트로 연락한 거잖아.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복수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번져나가고 있었다. 기쁨이나 통쾌함이 아니라 수년 동안 철저히 가려져 있던 내 진짜 능력을 누군가 마침내 알아봐 주었다는 안도감에 가까웠다. 바로 그때 내 전화기가 또 울렸다. 친정 엄마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걱정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너 지금 어디야? 제 오피스텔에요. 엄마가 방금 인터넷 기사 봤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확연히 떨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네가 남편 회사 망하게 하려고 난리쳤다던데 그게 진짜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코끝이 찡해졌다. 어릴 적부터 엄마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가장 가슴 아파하던 사람이었다. 나는 목소리를 다정하게 가다듬었다. 아니에요, 엄마. 전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엄마는 몇 초간 말이 없더니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얼마 전에 지훈이 녀석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엄마도 눈치채긴 했어. 며칠 전밤에 혈압 올라서 응급실 실려갔을 때 그 녀석한테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더라. 나중에 병원에 왔을 때 그 비서라는 여자랑 같이 들어오더구나. 네, 손가락이 휴대폰을 꽉 쥐었다. 이 일은 내가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다. 엄마가 말을 이었다. 나한테 미안하다면서 급한 일 때문에 오는 길에 태워온 것뿐이라고 변명하더라. 근데 엄마가 그 여자 눈빛만 보고도 대충 다 알았지. 나는 눈을 꾹 감았다. 내가 몰랐던 일들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았다. 엄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 딸, 진짜 너무 힘들면 엄마 집으로 들어와. 엄마가 평생 너 먹여. 살려도 되니까. 그 한마디에 결국 내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며 평소처럼 덤덤하게 말하려 애썼다. 저 괜찮아요, 엄마. 저 강한 거 아시잖아요. 엄마가 울먹였다.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 자신을 더 아프게 하는 법이란다. 혼자 끙끙 앓지 마, 내 새끼. 전화를 끊고 난 후 오피스텔은 한참 동안 정적에 휩싸였다. 내 옆에 앉은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 울어? 나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웃어 보였다. 오랜만에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 목소리를 들어서 그런가 봐. 수아는 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내가 있잖아. 나는 절친의 어깨에 기대어 요 며칠 사이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쾅쾅쾅 거칠게 울리기 시작했다. 수아가 미간을 팍 구기며 일어났다. 대체 네 집 개가 또 짖어? 카메라. 모니터를 확인한 수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나도 화면을 보고 멈칫했다.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지훈이 아니라 유진이었다. 그녀는 평소에 그 화려하고 예쁘장한 모습이 아니었다. 머리는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었으며 메이크업은 눈물에 다 번져 있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유진은 나를 쳐다보며 목매어 소리쳤다. 서연 사모님. 수아가 즉시 내 앞을 막아섰다. 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유진은 수아의 말을 무시하고 나만 바라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제발 부탁드려요. 저 좀 살려주세요. 아파트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나는 어젯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남편의 품에 기대어 거만하게 웃던 여자가 지금 내 집 문 앞까지 와서 사시나무 떨듯 울며 애원하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인생이란 참 얄궂게도 사람을 조롱하는데 도 같은 것 같다. 유진이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지훈 회장님이 저 직무 정지시켰어요. 임원진들은 제가 프로젝트 기밀을 유출하고 훼손했다고 고소하려 해요. 전 정말 회사를 망치려던 게 아니었어요. 수아가 코웃음을 쳤다. 고의가 아닌데 남의 설계도는 홀랑 훔쳤니? 유진은 더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고소당하면 저 진짜 모든 걸 다 잃어요. 나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까지 걸어갔다. 거리감은 아주 가까웠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비친 극도의 공포가 훤히 보일 정도였다. 내가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어젯밤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압니까? 유진은 얼어붙었다. 만약 당신이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는 걸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남편에게 내가 매력이 없어져서 졌다고 인정할 수도 있었다고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는 오직 타인의 피땀을 짓밟고 서 있었을 뿐이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그녀를 한참 내려다보다 평온하게 말을 이었다. 회사가 당신을 고소하든 말든 그건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유진은 오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내 마음에 일말의 동정심조차 잃지 않았다. 내가 지난 몇 년간 보여준 알량한 자비가 오히려 남들이 나를 우습게 짓밟아도 된다는 착각을 심어주었다는 걸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이다. 내 단호한 거절에 유진은 문 앞에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현관벽을 부여잡고 파들파들 떨고 있는 모습엔 송년회 파티 때의 오만함이라곤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다. 수아가 내 앞을 가로막고 팔짱을 낀 채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할 말 다 끝났으면 그만 꺼지지? 유진은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더니 시뻘개진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사모님, 제가 이런 부탁드릴 자격 없다는 거 알지만 지금 절 구해주실 수 있는 분은 사모님밖에 없어요. 나는 눈앞의 여자를 한참 응시하다 덤덤하게 되물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구해준단 말입니까? 유진이 울먹였다. 만약 사모님이 프로젝트로 돌아오셔서 임원들한테 제가 시키는 대로 수정했을 뿐이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고소는 취하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수아가 어이없다는 듯 폭소를 터뜨렸다. 너 진짜 돌아버린 거 아니니? 남의 설계도 훔쳐서 생색은 다 내놓고 이제 와서 사모님더러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유진은 다급함에 발을 구르며 눈물을 쏟았다. 저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처음엔 그저 제가 회사에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다들 절 무시하잖아요. 백도 없고 배경도 없는 제가 기를 쓰고 기어오르지 않으면 평생 말단 비서로 썩어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은 싸늘하게 식었다. 불행한 처지를 자기 이기심의 면죄부로 삼는 인간들의 뻔한 레퍼토리였기 때문이다. 나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지막이 물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기로 선택한 겁니까? 유진의 말문이 턱 막혔다. 나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 설계도가 내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당신이 그 기술적 수치를 만질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공을 가로챘잖아. 왜 그랬지? 유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울먹였다. 회장님이 저를 믿어주셨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복도의 공기마저 멈춘 듯했다. 수아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그녀는 이 말이 내게 얼마나 큰 비수로 꽂힐지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수년을 사랑하고 헌신한 남편은 자기 아내보다 비서의 말을 더 믿었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처음엔 진짜 사소한 것 몇 개만 수정했어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저보고 감각이 뛰어나다며 칭찬하셨죠. 임원들도 절 인정해주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갈수록 도저히 진실을 말할 용기가 안 났어요. 나는 그 말에 헛웃음을 쳤다. 그래서 그 새빨간 거짓말을 계속하기로 했다. 유진이 엉엉 울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하지만 고소당하면 전 끝이에요. 아빠는 신장 투석 중이시고 엄마는 빚더미에 앉아 병원비를 대고 계세요. 전 정말 물러설 곳이 없다고요. 수아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다. 반면 나는 철저히 침묵했다. 동정심이 없어서가 아니다. 불쌍한 사람이 곧 결백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뼛속 깊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유진은 사정이 딱할지언정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내 남편의 팔짱을 끼고 거들먹거릴 때 단 한 번도 내 입장을 헤아리지 않았다. 내 피땀을 밟고 높은 자리에 오를 때도 그녀는 눈꽃만큼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정말 지훈 씨를 사랑하긴 합니까? 유진은 멈칫하더니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처음엔 그저 동경했어요.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러다 나중엔 진짜로 좋아하게 됐어요. 수아가 곧바로 비웃었다. 유부남을 좋아해놓고 참 눈물겹게도 포장하네.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태어나서 저한테 그렇게 잘해준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열이 났을 때 처음으로 병원에 데려다 준 사람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준 사람도, 회사에서 사람들이 절 무시할 때 막아준 사람도 다 회장님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 한구석이 미세하게 저릿했다. 왜냐하면 유진이 방금 나열한 그 모든 것들은 옛날 지훈이 나에게 똑같이 해줬던 행동들이었기 때문이다. 아, 남자의 사랑이란 때론 지독한 도돌이표 같구나. 사랑할 때는 구원자처럼 다정하게 굴다가도 마음이 식으면 상대가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든 방관하는 괴물이 되어버리는. 나는 유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 여기서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알아?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내 결혼 생활에 끼어들었다는 게 아니야. 당신 스스로가 당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당신을 무시하던 그 역겨운 인간들과 똑같은 쓰레기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지. 유진은 망연자실한 듯 굳어버렸다. 나는 더 이상 긴 말하지 않았다. 이미 할 말은 다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돌아가. 법적인 문제는 회사가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 유진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사모님, 정말 저 안 도와주실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빚진 건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유진이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사모님, 나는 걸음을 멈췄다. 뒤에서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파르르 떨리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 회장님은 진심으로 사모님을 사랑하셨어요. 수아가 즉시 미간을 찌푸렸고 나는 가볍게 실소를 터뜨렸다.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날 이렇게 아프게 내버려 두진 않았겠지. 현관문이 완전히 닫히고 잠시 후 밖에서 유진의 무너진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는 것이 들렸다. 거실엔 오랫동안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수아가 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나 저 기집애 진짜 꼴 보기 싫은데. 방금 우는 꼴 보니까 좀 불쌍하긴 하더라. 나는 소파에 기대앉으며 평온하게 말했다. 인간은 자기가 가진 걸 다 잃을 위기에 처해서야 비로소 두려움을 느끼는 법이니까. 수아는 몇 초간 말이 없더니 불쑥 물었다. 너 지훈이가 진짜 널 사랑했다고 생각해? 나는 멈칫했다. 예전 같았다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다고 대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나는 손에 쥔 유리잔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사랑하긴 했겠지. 단지 그 사랑이 욕망과 새로운 자극을 이길 만큼 크지 않았을 뿐이야. 수아가 무슨 말을 더 하기도 전에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동해그룹 내부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중후하고 엄숙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나다. 최 부사장. 나는 살짝 미간을 좁혔다. 최 부사장님은 회사 내에서 유일하게 예전부터 나를 깍듯하게 예우해 주시던 분이었다. 나는 가볍게 답했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최 부사장이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프로젝트 때문에 전화한 게 아니란다. 어젯밤 파티에서 있었던 일, 오늘 아침에야 들었다. 지훈이 그놈이 참 못난 짓을 했어. 나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최 부사장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지금 회사가 정말 심각한 위기란다. 일본 측에서 자금 결제를 전면 중단했어. 7일 안에 설계 결함을 해결하지 못하면 동해그룹은 400억 원이 넘는 위약금을 토해내야 해. 그 말을 들은 수아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 400억은 절대 적은 액수가 아니다. 지금의 동해그룹에게도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최 부사장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서연아, 네가 그동안 얼마나 맘고생이 심했는지 알아.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지훈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잖니. 수백 명의 직원이 이 프로젝트에 목숨줄을 걸고 있어. 하청업체들, 인부들. 그 밑에 딸린 수천 명의 식구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내 손가락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게 내가 가장 딜레마를 느끼는 부분이었다. 지훈 한 사람 망하는 건 내 알바 신 아니었지만 그 뒤에 있는 무고한 사람들까지 외면하기엔 마음이 무거웠다. 니게 강요하진 않으마. 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주렴, 적어도 프로젝트부터 살려놓고 보자는 얘기다. 통화가 끝난 후 집안엔 다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수아가 나를 지그시 보더니 작게 물었다. 너 흔들리지? 부정 안 해. 프로젝트가 엎어지면 그 후 폭풍이 얼마나 클지 내가 제일 잘 아니까. 수아가 입술을 깨물었다. 근데 네가 지금 돌아가면 저 인간들은 네가 마음 약해서 굽히고 들어왔다고 생각할걸? 알아. 지훈이가 그걸 빌미로 기어오를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야. 나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며칠 밤을 새우며 나와 함께 도면을 그리던 기술팀 직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야근할 때마다 슬쩍 빵을 챙겨주시던 경비 아저씨 얼굴도, 뙤약볕 아래 제주도 현장에서 땀 흘리던 인부들도,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다. 수아는 나를 물끄러미 보더니 불쑥 내 손을 꽉 잡았다. 서연아, 네가 정 프로젝트를 구하고 싶다면 구해. 하지만 이번엔 동해 그룹을 위해서도 지훈이를 위해서도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구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제일 잘 나가는 수석 디자이너 자격으로 보란듯이 밟고 올라가라고. 그 순간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쓱 치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 맞다. 내가 돌아간다면 그건 더 이상 과거의 미련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과 내 능력이 인정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다.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서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저 멀리 동해그룹 본사에서 지우는 이 회사의 명운을 결정할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한평생 뒤에 숨겨두려 했던 아내라는 사실을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거의 5년 만에 나는 동해그룹 본사 로비에 발을 들였다. 회장의 아내가 아니라 제주 리조트 프로젝트를 총괄할 진짜 책임자의 자격으로 차가 로비 앞에 멈춰서고 내가 내리는 순간 주변의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어떤 이는 놀라서 입을 떡 벌렸고 어떤 이는 수치심에 고개를 숙였으며 며칠 전 송년회에서 함부로 입을 놀렸던 몇몇 직원들은 내 눈을 피하려 황급히 몸을 숨겼다. 나는 깔끔한 화이트 슈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차에서 내리는 내 발걸음은 지난 5년 동안 지훈의 그림자로 살았던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당당했다. 내 곁을 걷던 수아가 로비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진짜 서연 사모님이 오셨어. 일본 측에서 무조건 사모님하고만 일하겠다고 못 박았대. 유진 비서가 설계한 줄 알았더니 다 사모님 작품이었구나. 수아가 코웃음을 쳤다. 사람들은 꼭 지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눈을 뜬다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은 진실 따위엔 애초에 큰 관심이 없고 그저 승자의 편에 서기를 좋아한다는 걸 이미 뼈저리게 배웠으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32층 임원층에서 열리자 숨막힐 듯한 긴장감이 확 덮쳐왔다. 복도는 쥐죽은 듯 고요했다. 지나가던 직원들은 벽에 바싹 붙어 길을 터주었고 몇몇은 안절부절 못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서연 사모님하고 인사를 건넸다. 나는 가볍게 목례만 하고 대회의실을 향해 곧장 걸어갔다. 대회의실 문이 열리자마자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왼쪽에는 일본 파트너사 관계자들이, 오른쪽에는 동해그룹 임원진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지훈은 상석에 서 있었다. 나를 본 순간 지훈의 눈빛이 명백히 크게 흔들렸다. 아마 내가 진짜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모양이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나는 그의 곁으로 가지 않고 그와 정반대편인 테이블 끝자리에 의자를 빼고 앉았다. 그 아득한 물리적 거리에 지훈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일본 측 강 본부장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연 디자이너님, 드디어 오셨군요. 나는 정중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강 본부장은 며칠 전 전화로 이야기할 때보다 훨씬 더 깍듯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취했다. 그것은 비즈니스적 가식이 아니라 진짜 실력자를 향한 존중이었다. 그는 내 앞에 놓인 자료처를 펼쳤다.
오늘 아침 보내주신 원본 설계 데이터는 모두 검토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초기 콘셉트와 아이디어는 완벽에 가깝습니다. 이대로만 진행됐다면 아시아 최고의 리조트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회의실이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동해그룹 임원들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서로 눈치만 보았다.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그 모든 공로가 유진의 것이라고 떠받들던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강 본부장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시스템 전체의 수치가 엉망으로 훼손되었다는 겁니다. 서연 디자이너님의 해결 방안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차분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거대한 회의실 안에는 오직 내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나는 기술적 결함 하나하나를 짚어냈고 대체할 자재 방안을 제시했으며 해안가 야외 하중 구조물의 조정 방식까지 거침없이 설명했다. 대본을 볼 필요도 누군가 옆에서 짚어줄 필요도 없었다. 이 프로젝트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 머릿속에 완벽히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내 설명이 길어질수록 일본 측 파트너사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반대로 동해 그룹 쪽 사람들은 점점 더 고개를 숙이고 쥐죽은 듯 입을 다물었다. 특히 맨 끝에 앉아있던 민재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파티날 밤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사모님이 회사를 위해 한 게 뭡니까? 라고 짓거렸던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멍청한 짓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표정이었다. 거의 40분 뒤 내 브리핑이 끝나자 회의실엔 몇 초간 정막이 흘렀다. 그 정막을 깨고 강 본부장이 가장 먼저 기립 박수를 쳤다. 뒤이어 일본 측 임원진 전체가 박수를 쳤다.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리는 박수 소리 속에서 동해그룹 임원진들은 감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조차 없었다. 그들이 집에서 밥이나 축낸다고 조롱했던 아내가 사실은 수백억의 손실로부터 그룹 전체를 구해낸 구세주라는 걸 뼈저리게 실감했기 때문이다. 강 본부장이 지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지훈 회장님, 동해그룹 측에서도 이제 이 프로젝트의 진짜 총괄 책임자가 누구인지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지훈은 테이블 위에 올려둔 손을 꽉 쥐었다. 그가 얼마나 곤란한 상황인지 안다. 이 모든 진실을 공식적으로 밝히면 임원진 전체가 그동안 유진의 가짜 공로에 놀아났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셈이다. 동해그룹의 위신이 바닥을 칠 것은 뻔했다. 하지만 만약 발표하지 않으면 일본 측은 당장 계약을 파기할 기세였다. 결국 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회의실 전체를 한번 쓱 둘러본 뒤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주도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연 디자이너의 작품입니다. 그동안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공로는 그녀에게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비록 다들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지훈의 입으로 직접 그 말을 인정하는 것을 듣는 기분은 완전히 달랐다. 나는 내 앞에 남자를 보면서도 마음이 묘하리만치 차분했다. 예전에는 그가 나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랑스럽게 인정해 죽일 수 없이 꿈꿨었다. 그런데 막상 그 말을 듣고 나니 내 안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일어나지 않았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렸다. 창백하게 질린 유진이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흠칫 굳어버렸다. 회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얼음판으로 변했다. 지훈의 미간이 무섭게 일그러졌다. 누구 맘대로 여기 들어오라고 했어? 유진이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저는 그저 해명하고 싶어서. 나가. 지훈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다. 유진은 얼어붙었다. 아마 유진이 동해그룹에 입사한 이래 지훈이 그녀를 그런 눈빛으로 쳐다본 건 처음이었을 것이다. 다정함도 보호 본능도 사라진 채 오직 냉혹함과 지독한 실망감만이 가득한 눈빛. 유진이 왈칵 눈물을 쏟았다.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전 다 회장님을 돕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요. 지훈이 테이블을 콱 내리쳤다. 날 돕겠다고 프로젝트를 다 박살을 내놔. 모두가 흠칫 놀랐고 유진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렸다.
지난 이틀 동안 밤을 꼬박 새워 눈앞이 붉게 충혈된 지훈이 으르렁거렸다. 네가 그 알량한 머리 굴려서 건드린 수치 몇 개 때문에 회사가 수백억을 날릴 뻔했다는 거 알아? 네가 싸놓은 똥 치우겠다고 며칠 밤낮을 피말려가며 수습한 직원들이 몇 명인지 알기나 하냐고. 유진은 소리내어 오열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전 그저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남의 피땀 훔쳐서 증명하는 게 능력이야? 지훈이 차갑게 쏘아붙였다. 유리창 박복도에 서 있던 직원들조차 넋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진이 그토록 오만하게 굴 수 있었던 유일한 뒷배가 지훈이었는데 그 지훈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그녀를 짓밟는 모습은 처음이었으니까. 유진은 울면서 절망적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서연 사모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나는 그녀를 물끄러미 응시하다 덤덤하게 대답했다. 당신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할 권리는 없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직후 보안 요원들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다. 지우는 냉정하게 그녀를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유진은 발버둥치며 울부짖었다. 회장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처절하게 울부짖는 유진은 보안 요원 2명에게 양팔이 잡힌 채 로비 밖으로 짐짝처럼 끌려나갔다. 회의실 문이 닫혔지만 내부의 공기는 여전히 숨막히게 무거웠다. 한참 뒤 강 본부장이 먼저 정적을 깼다. 오늘부터 이 프로젝트를 직접 이끌어 주실 분이 서연 디자이너님이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즉각 나를 향했다. 지우는 나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과거 한 번도 본 적 없던 감정이 적나라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지독한 후회였다. 일본 측 파트너사가 나를 프로젝트의 공식 총괄 책임자로 지명한 이후 동해그룹 전체는 말 그대로 엄청난 지각 변동을 겪었다. 소문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 불과 2시간 만에 회사 전체에 이 소식이 전해졌다. 집에서 살림이나 하던 무능한 아내로 취급받던 여자가 수백억대 손실 위기에서 그룹을 구해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게 되었다. 반면 하늘을 찌를 듯 기세등등했던 비서 유진은 순식간에 모든 부서의 조롱거리와 가십의 주인공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한 건 내가 여전히 동해 그룹으로의 복귀를 확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일본 측과의 회의가 끝난 직후 나는 기술적 해결 방안만을 인수인계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곳을 떠났다. 축하연에 남지도 감사 인사를 받지도 않았으며 지훈의 곁 단 1분 1초도 더 머물지 않았다. 회의실에서 걸어 나올 때 복도에 늘어서 있던 직원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양옆으로 갈라져 길을 내주었다. 몇몇이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며 서연 디자이너님 하고 불렀다. 예전의 가벼운 인사치레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경외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나는 가볍게 목례만 한 채 엘리베이터로 직행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찰나 불쑥 커다란 손 하나가 문틈을 파고들었다. 지훈이었다. 그가 안으로 들어서자 좁은 공간은 순식간에 숨막히는 침묵으로 채워졌다. 그는 며칠 밤을 설친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고 있던 검은 슈트엔 선명한 주름이 져 있었으며 턱에는 까칠한 수염 자국까지 남아 있었다. 동해그룹이 성공 가도를 달린 이후 그가 이렇게 초췌한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하강하기 시작했다. 지훈이 오랫동안 나를 응시하더니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고마워. 나는 앞만 응시한 채 대답했다. 됐어. 당신 때문에 돌아온 거 아니니까. 알아. 그가 순순히 대답했다. 지훈은 지치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고맙다는 말은 꼭 해야 했어.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우리 둘 사이의 공기는 숨쉬기 버거울 만큼 익숙하면서도 지독하게 낯설었다. 한참 뒤 지훈이 목소리를 낮췄다. 서연아, 나 정말 유진이가 설계도 손댄 줄 몰랐어. 알아. 당신이 알았다면 그 여자가 그렇게 설치게 내버려 두진 않았겠지. 나는 마침내 고개를 돌려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지훈 씨, 제일 끔찍한 게 뭔지 알아? 당신이 몰랐다는 게 아니야.
당신이 그 여자를 너무 맹신한 나머지 한 번도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지. 지훈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나는 말을 이었다. 옛날엔 나를 세상에서 제일 믿는다고 했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스운 일이야. 1층 로비에 도착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우리의 대화도 끝이 났다. 내가 먼저 걸어 나갔지만 지우는 여전히 내 뒤를 바짝 쫓아왔다. 로비 한가운데에 다다랐을 때 그가 갑자기 내 팔목을 붙잡았다. 내가 데려다 줄게. 나 혼자 갈 수 있어.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한없이 낮아졌다. 제발 잠깐만 얘기 좀 해. 내가 그의 손을 뿌리치려던 찰나 회사 정문 쪽에서 갑자기 요란한 소동이 일어났다. 직후 초라한 행색의 중년 여성이 로비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왔다. 유진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지훈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제발 우리 유진이 좀 용서해 주세요. 로비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주위에 있던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고 지훈의 미간이 사정없이 구겨졌다. 당장 일어나십시오. 하지만 여자는 바닥에 엎드린 채 주름진 얼굴을 눈물로 적시며 오열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애가 죽을 죄를 졌어요. 하지만 정말 고의로 회사 망치려고 한 짓이 아닙니다. 지훈이 주먹을 꽉 쥐었다. 이건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저지른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년 여성이 목 놓아 울부짖었다. 회장님이 우리 애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다면서요. 그 순간 로비아는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사람들의 눈빛은 일제히 복잡하게 변했다. 지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전 그런 약속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 스친 당혹감을 똑똑히 보았다. 아마 그는 유진을 진심으로 사랑하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유진이 오해할 만큼 여지를 주고 적당히 선을 긋지 못한 것은 명백한 그의 잘못이었다. 여자는 계속해서 흐느꼈다. 애 아빠가 병원에 누워 있어요. 만약 애가 고소당해서 감옥이라도 가면 우리 식구는 다 죽어요. 지우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뜨며 냉혹하게 선을 그었다. 유진 비서 아버님 병원비는 제가 개인적으로 처리하게 지시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사 차원의 문제는 법대로 진행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유진의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완전히 넋을 잃고 통곡했다. 나는 그 광경을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오늘 이 비극이 온전히 유진 혼자만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애초에 지훈이 선을 확실히 그었다면, 그녀에게 헛된 희망을 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자기 곁에 그토록 가까이 두지 않았다면 결코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강 본부장이었다. 나는 소란스러운 곳을 벗어나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엔 기쁨이 묻어났다. 서연 디자이너님, 저희 본사 이사회에서 동해 그룹과의 계약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무슨 조건입니까? 앞으로 모든 설계의 공식 책임자는 무조건 서연 디자이너님이어야 합니다. 계약서상 메인 책임자로 서연님의 이름이 명시될 겁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강 본부장이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그룹 차원에서 서연 디자이너님을 일본 본사로 초빙의 3개월 동안 신규 호텔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 역시 조금 놀랐다. 일본의 굵직한 건축 회사들이 피 튀기게 경쟁해도 따내기 힘든 파격적인 기회였기 때문이다. 강 본부장이 가볍게 웃었다. 서연 디자이너님 같은 뛰어난 인재가 그동안 너무 오래 묻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문득 도면을 품에 안고 일거리를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25살 시절의 내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의 나는 참 꿈이 많았지만 지훈과 결혼하면서 그 모든 걸 스스로 멈춰 세웠다. 희생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다. 내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나서야 누군가를 위해 내 인생 전체를 버릴 가치는 없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돌아섰을 때 유진의 어머니는 보안 요원들에 의해 이미 로비 밖으로 이끌려 나가고 있었다.
소란스러웠던 로비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지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며칠 전에 그 폭력적일 만큼 억지스럽던 모습이 아니라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상실감과 끝없는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내 앞으로 걸어왔다. 일본 쪽에서 뭐래? 일본으로 3개월 동안 파견 갈 거야. 그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일본으로? 응,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받았어.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의 안색이 눈에 띄게 무너져 내렸다. 마침내 그도 깨달은 것이다. 내가 단순히 이 결혼 생활에서 떠나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의 세계 밖으로 영원히 걸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우는 핏줄이 튀어나오도록 주먹을 꽉 쥐었다. 꼭 가야만 해?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예전에 당신 때문에 이런 기회를 한 번 날렸었잖아. 이번엔 절대 포기 안 해. 지우는 벼락 맞은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못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가 목이 메어 갈라진 소리로 물었다. 서연아, 만약 내가 변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가볍게 웃었다. 사람은 자기가 변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변하는 게 아니야. 특히나 다른 사람에게 이미 너무 깊은 상처를 주고 난 후에는 더더욱. 지훈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당장이라도 나를 꽉 끌어안고 붙잡으려는 듯 다가왔지만 결국 내 앞에서 반복거리를 두고 멈춰섰다. 자신을 향해 영원히 서 있을 줄 알았던 여자가 이미 너무 멀리 떠나가 버렸다는 것을 그제야 그 오만한 남자가 뼈저리게 실감했기 때문이다. 유리창 밖으로 늦은 오후에 햇살이 도시를 뒤덮고 있었고 내 마음속 지훈을 향해 열려있던 문도 그렇게 조금씩 완전히 닫혀가고 있었다. 내가 일본으로 3개월간 떠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지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대지도 예전처럼 명령하듯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모습, 지독한 침묵과 피로에 찌든 얼굴로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러운 태도로 내 주변을 맴돌았다. 동해 그룹 본사에서의 회의가 있은 지 3일 뒤 수아와 함께 오피스텔에서 일본 측이 보내온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수아가 문을 열더니 이내 나를 돌아보며 입모양으로 말했다. 너희 시어머니. 나는 멈칫했다. 몇 초간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나갔다. 문 앞에는 몰라보게 수척해진 시어머니가 서 계셨다. 불과 며칠 못 뵌 사이 폭삭 늙어버리신 듯했다. 손에는 보온병이 들려 있었고 나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셨다. 서연아. 나는 몇 초 침묵하다 부드럽게 말했다. 들어오세요, 어머니. 수아는 눈치 안방으로 자리를 피해 주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자마자 나를 오랫동안 쳐다보셨다. 그 시선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며느리로 산 지난 세월 동안 어머님은 내게 단 한 번도 매몰차게 대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지훈의 사업을 돕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어머님은 당신의 노후 자금이 든 통장을 남몰래 내 손에 쥐어주며 말씀하셨었다. 만약 나중에 지훈이가 땀만 품으면 어미는 무조건 내 편 할 거다. 설마 그 말씀이 이렇게 현실이 될 줄은 몰랐다. 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전복죽 보온병을 내려놓고 갈라진 목소리로 물으셨다. 일본으로 간다며? 네, 얼마나? 한 3개월 정도요. 어머니는 고개를 작게 끄덕이셨다. 그리고 불쑥 내게 물으셨다. 지훈이 녀석한테 정말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순 없는 거니? 집 안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나는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어머니, 살다 보면 단순한 오해는 풀면 되지만 사람 마음이 이미 변해버렸을 땐 다시 돌이키기 정말 어려워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셨다. 어젯밤 걔가 서재에서 밤을 꼬박 새웠어. 내가 야식을 챙겨 올라갔는데도 한 입도 안 먹더라. 그저 너희 둘 결혼 사진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구나. 손끝에 힘이 들어갔고 심장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왔다. 하지만 그 아픔이 나를 다시 돌아가게 만들 만큼 크진 않았다. 어머니는 핸드백에서 천천히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내 앞에 놓으셨다. 뚜껑을 여는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송년회 날 밤 내가 핸드백에 빼놓고 왔던 그 결혼 반지였다. 어머니가 낮게 속삭이셨다. 그 녀석이 밤새운 연회장을 뒤져서 기어코 찾아내더라. 걔가 그렇게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 덜덜 떠는 모습은 나도 평생 처음 봤어. 나는 얌전히 놓인 반지를 내려다보며 텅 빈 공허함을 느꼈다. 지훈이 내 손가락에 이 반지를 끼워주던 날, 그는 내게 맹세했었다.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너 울리면 내가 내 손으로 내 앞에 무릎 꿇고 빌게. 그 맹세가 이런 식으로 현실이 될 줄이야. 바로 그때 현관문이 쾅쾅 요란하게 울렸다. 안방에서 나온 수아가 카메라를 확인하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또 지훈이야. 시어머니가 짧은 한숨을 쉬셨다. 내가 여기 온 거 눈치채고 따라왔나 보구나. 내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밖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안에 계신 거 다 알아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잠시 후 내가 걸어나가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처참할 정도로 초췌한 얼굴의 지훈이 서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신 어머니를 본 순간 그의 눈동자가 멈칫 흔들렸다. 시어머니가 싸늘하게 호통을 치셨다. 내 놈이 여긴 뭐 하러 또 와. 지훈은 어머니의 질책에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나만 향해 있었다. 얘기 좀 해. 나는 잠시 침묵하다 비켜섰다. 집 안으로 들어선 지훈은 더 이상 예전처럼 오만하고 당당한 그룹 회장의 모습이 아니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은 패잔병 같은 모습이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기어이 통곡을 터뜨리셨다.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지훈아. 서연이가 널 위해 얼마나 피눈물 흘리며 희생했는지 네가 몰라. 어떻게 애를 이 지경까지 아프게 만들어.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저도 알아요. 알면서 그래. 어머니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내 놈이 첫 싸움 말아먹었을 때 서연이가 친정엄마가 물려주신 아파트까지 팔아서 내 회사 살렸어. 네가 교통사고로 병원 신세질 때 일주일 밤낮을 안 자고 내 곁을 지킨 게 쟤야. 네가 회장 소리 듣고 성공한 뒤에도 쟤는 한 번도 사모님 행세하며 갑질한 적 없는 애라고. 그렇게 헌신한 애한테 네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고 그의 눈시울은 이미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그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호되게 혼나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어릴 적부터 그는 어머니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으니까. 그런 어머니가 지금 그토록 실망 어린 눈빛으로 아들을 보고 계셨다. 한참 뒤 지훈이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어머니가 오열하셨다. 이제 와서 잘못한 거 알면 뭐하니. 애가 찢어지게 아파할 때 넌 어디 있었어. 집안 전체가 눈물과 침묵으로 얼룩졌다. 지훈은 오랫동안 묵묵히 서 있다가 이내 나를 쳐다보았다. 눈가는 무서울 정도로 충혈되어 있었다. 서연아, 맹세컨대나 단 한 번도 너 배신할 마음 없었어. 나는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미 배신했잖아. 그가 굳어버렸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배신이라는 게 꼭 침대에 같이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건 줄 알아? 당신이 내 자리여야 할 곳에 다른 여자가 발을 들이게 놔뒀을 때, 나보다 그 여자의 말을 더 믿었을 때, 회사 사람 전체가 나를 조롱거리로 만들게 방관했을 때 이미 배신한 거야. 내 입에서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허공을 가르며 날카롭게 빗으로 꽂혔다. 지우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눈을 감았다. 다 내 잘못인 거 알아. 하지만 정말 널 잃고 싶지 않아. 나는 내 앞에 남자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아주 차분하게 반문했다. 당신 정말 나를 잃기 싫은 거야? 아니면 내가 당신을 떠난다는 사실 자체를 자존심 상해서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는 말문이 턱 막혔다. 자기 스스로도 그 답을 확신하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나지막이 덧붙였다. 예전엔 내가 당신을 충분히 사랑하기만 하면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야 알겠어. 한 사람만 뼈 빠지게 노력하는 사랑은 결국 언젠가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걸. 지훈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목소리가 확연히 떨리고 있었다. 내가 평생 갚으면서 살게. 제발. 지금부터 싹 다 바꿀게. 유진이랑은 다신 엮일 일 없을 거야.
내가 공식적으로 사과문 올릴게. 네가 내 곁에 있어 주기만 한다면.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지훈 씨, 처음부터 이 모든 상처를 오롯이 감당해야 했던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당신이었다면 당신은 버틸 수 있었을까? 그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당신은 절대 못 버텨. 왜냐하면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바로 그때 지훈의 휴대폰 벨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렸다. 화면을 본 그는 미간을 구기며 전화를 받았다. 몇 초 지나지 않아 그의 안색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뭐라고? 기레기들이 어떻게 병원까지 쳐들어갔어? 네. 미간도 슬쩍 좁혀졌다. 지훈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꽉 주며 차갑게 내뱉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사 전부 다 내려. 그가 전화를 끊자마자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으셨다. 무슨 일이냐? 지훈은 몇 초 뜸을 들이더니 몹시 낮아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유진 비서,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어젯밤 기자가 병원에 잠입해서 유진이 엄마가 병원비가 없어서 의사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무릎 꿇고 우는 걸 영상으로 찍어갔대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나조차도 순간 멍해졌다. 지우는 이마를 거칠게 짚으며 말했다. 인터넷에 지금 영상이 쫙 퍼졌어요. 동해그룹이 일개 직원한테 갑질해서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네티즌들이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를 빤히 바라보며 비로소 깨달았다. 동해그룹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에 그들이 직면한 것은 단순한 프로젝트 결함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대중의 광기 어린 여론, 재판이었다. 단 하루 만에 유진의 어머니가 병원비 때문에 의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영상이 각종 SNS와 커뮤니티를 장악했다. 언론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을 쏟아냈다. 단독 대기업 비서의 눈물, 병원비 없어 무릎 꿇은 노모, 동해그룹의 숨겨진 갑질 논란. 여론은 순식간에 불타올랐다. 사람들은 약자인 유진에게 연민을 보였고 동해그룹의 비정함을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 불똥은 자연스레 내게도 튀어 사건은 통제할 수 없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해갔다. 누군가는 내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회사 권력을 이용해 비서를 해고하도록 압박했다고 욕했고, 내가 회사를 장악하기 위해 돌아왔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이혼 위자료로 지훈의 지분 절반을 뜯어낼 작정이라는 헛소문까지 퍼져나갔다. 이틀도 안 되어 나와 지훈의 가정사는 전 국민의 술안주거리가 되어버렸다. 수많은 기사 댓글을 읽다가 기가 막혀 헛웃음을 쳤다. 인터넷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들 진짜 소설을 쓰네. 소설을 써. 나는 오히려 평온했다. 사람들은 늘 그렇다. 자극적인 사진 몇 장에 자신들의 입맛대로 스토리를 덧붙일 뿐 진짜 진실 따위엔 아무도 관심이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나를 놀라게 한 점이 있었다. 동해그룹을 향한 비난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도 지우는 모든 책임을 나에게 떠넘기는 언론 플레이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회사의 이미지를 세탁할 변명 기사 한 줄 내지 않고 그저 묵묵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3일 뒤 일본 파트너사 측에서 본격적인 시공 재개에 앞서 설계팀 전원이 제주도 현장으로 내려가 실사를 해야 한다고 통보해왔다. 원래 나는 혼자 내려갈 생각이었지만 강 본부장이 직접 지훈에게 연락해 동행을 요구했다. 어찌됐든 그는 동해그룹의 최고 책임자였으니까. 그날 아침 김포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캐리어를 끌고 대기 구역으로 들어가니 맨 구석 자리에 앉아있는 지훈이 보였다. 검은색 셔츠 차림에 그는 열어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불과 일주일 남짓한 시간 동안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동행한 회사 직원들조차 예전처럼 그에게 함부로 다가가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나를 발견한 지우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시선이 내 얼굴에 한참 머물더니 쉰 목소리로 물었다. 아침은 먹었어? 나는 살짝 멈칫했다. 그가 내게 일상적인 안부를 물은 게 도대체 얼마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나는 덤덤하게 응하고 짧게 대답했다. 지우는 몇 초간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내가 앉을 의자를 빼주었다.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이런 사소한 일로 기운을 빼며 실랑이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도로 향하는 1시간 동안 우리는 거의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였다. 내 옆에 앉아있던 젊은 여직원이 새파랗게 질려 겁을 먹고 있었다.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기체가 갑자기 훅 하고 아래로 꺼지듯 요동쳤다. 놀란 여직원이 무의식적으로 내 팔을 꽉 붙잡았다. 내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지훈이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내 앞을 가로막으며 보호하듯 팔을 뻗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너무나 익숙한 행동이었다. 신혼 초 내가 천둥 소리나 비행기 멀미를 무서워할 때면 언제나 그가 무의식적으로 나를 감싸주곤 했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바늘에 찔린 듯 따끔거렸다. 참 이상한 일이다. 이미 마음이 다 떠나서 갈라설 준비까지 마쳤는데도 익숙했던 과거의 습관 하나에 옛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다니. 지훈도 자신이 한 행동을 깨달았는지 뻗었던 팔을 슬며시 거두었다. 그는 나를 힐끗 보더니 작게 속삭였다. 미안. 나는 그가 무엇을 미안해하는지 묻지 않았다. 이미 사과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으니까.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일행은 곧바로 해안가 공사 현장으로 이동했다. 6월의 햇살은 따가웠고 바닷바람이 매섭게 불어와 머리카락이 쉴 새 없이 휘날렸다. 나는 기초 공사가 한창인 콘크리트 바닥 위에 서서 도면을 확인하며 현장 소장과 기술적 문제를 논의했다. 지훈은 멀지 않은 곳에 서서 거의 한순간도 내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아마 그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을 것이다. 집에서 얌전히 밥이나 차리던 줄 알았던 아내가 수백억 단위의 공사 현장 한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기술적 문제들을 명석하고 침착하게 지휘하고 있는 모습이 실사는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다. 일정이 끝나고 사람들이 버스에 오를 준비를 할 때였다. 예상치 못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거센 강풍에 못 이겨 공사장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대형 비계 철제 구조물 하나가 갑자기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린 것이다. 위험해 누군가의 비명이 현장을 찢었다. 내가 고개를 돌렸을 때 육중한 철파이프가 내 머리 위를 향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피할 틈조차 없었다. 바로 그 찰나 누군가 엄청난 힘으로 내 허리를 낚아채 옆으로 몸을 날렸다. 꽝! 철 파이프가 내가 서 있던 콘크리트 바닥을 산산조각 내며 처박혔다. 공사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아직 넋이 나가 있는 내 귓가의 등 뒤에서 아주 작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나를 온몸으로 껴안고 바닥에 나뒹굴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팔꿈치 쪽이 날카로운 철골에 심하게 긁혀 셔츠가 찢어지고 하얀 손목을 타고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훈 씨. 그는 피를 흘리면서도 내가 무사한지 확인하느라 나를 끌어안은 팔을 풀지 않았다. 내가 다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거친 숨을 내몰아쉬며 쉰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나는 그의 팔에서 뚝뚝 떨어지는 피를 보며 심장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당신 팔. 피 나잖아. 지훈이 창백한 얼굴로 픽 웃었다. 네가 다쳤으면 난 진짜 미쳐버렸을 거야. 그 한마디에 현장 전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근처에 있던 강 본부장마저 무척 복잡한 눈빛으로 우리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나는 황급히 지훈을 부축해 현장 임시 의무실로 데려갔다. 의사가 상처를 소독하고 꿰매는 동안 지훈은 미간 한번 찌푸리지 않았다. 오직 나만을 뚫어지게 응시할 뿐이었다. 한참 뒤에야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아까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나는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훈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예전에 네가 나한테 물었었지. 만약 네가 느낀 그 모든 고통을 내가 고스란히 겪는다면 버틸 수 있겠냐고. 그는 몇 초 뜸을 들이더니 내 눈을 맞췄다. 이제야 알겠어. 나 진짜 못 버티겠더라. 의무실 안의 공기가 지독하게 무거워졌다. 창밖으로 제주도의 거센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기 시작했다. 멀리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지우는 하얀 붕대가 칭칭 감긴 자기 팔을 내려다보며 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서연아, 난 그동안 돈만 많이 벌면 다 되는 줄 알았어. 네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날 기다려줄 거라고 착각했지. 진짜 널 영원히 잃어버릴 순간이 닥치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건 동해 그룹이 아니라 너였다는 걸. 내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만약 1년 전에 이 말을 들었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 남은 건 그저 흐릿하고 씁쓸한 냉소뿐이었다. 남편이 뒤돌아봐 주길 목매어 기다리던 그 바보 같은 여자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지훈을 한참 동안 응시하다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는 게 사람이라지만 세상 모든 일이 후회한다고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니야. 지훈의 눈시울이 시뻘겋게 젖어들었다. 바로 그때 의무실 문이 쾅 열리며 현장 직원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훈이 벌떡 일어났다. 무슨 일이야? 직원이 침을 꼴깍 삼키며 더듬거렸다. 유진 비서가 실종됐습니다. 유진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에 제주도 현장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지훈은 방금 붕대를 감은 팔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언제 일어난 일이야? 직원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1시간 전쯤 유진 비서 어머님한테서 회사로 연락이 왔답니다. 아침에 병원을 나간 뒤로 아예 연락이 두절됐다고요. 나는 묵묵히 서서 지훈을 지켜보았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치달았는데도 그의 눈동자에는 명백한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하는 여자를 걱정하는 눈빛이 아니라 최고 책임자로서의 지독한 압박감이었다. 만일 유진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동해그룹은 빠져나올 수 없는 대국민적 마녀사냥에 직면하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해안가의 폭우는 미친 듯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바닷바람이 의무실 창문을 박살낼 듯 때려댔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다. 그의 목소리가 갈수록 쉬어갔다. 병원 근처 CCTV 다 뒤져. 항구랑 공항 출국 기록 다 확인하고 찾자마자 즉각 보고해. 숨 막히는 긴장감이 거의 2시간 동안 이어졌다. 날이 완전히 어둑해질 무렵 마침내 지훈의 전화가 울렸다. 상대방의 다급한 보고를 듣자마자 지훈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당장 갈게. 그가 전화를 끊고 나를 돌아보았다. 유진이가 선북쪽 해안 절벽에 있대. 바다로 뛰어내리려나 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지훈은 폭우 속을 뚫고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는 몇 초간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다가 이내 그를 뒤따라 나섰다. 유진이 걱정되어서가 아니라 오늘 밤 여기서 정말 사람 목숨이 끊어진다면 모든 일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란 걸 직감했기 때문이다. 차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제주 해안도로를 미친 듯이 내달렸다. 약 40분 뒤 차가 북쪽 끝 해안 절벽에 급정거했다. 파도는 거칠게 포마를 일으키며 부서지고 있었고 살을 내는 듯한 바닷바람이 폭우와 섞여 얼굴을 후려쳤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가냘픈 실루엣이 보였다. 유진이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미친 듯이 흩날렸고 비에 흠뻑 젖은 얇은 옷가지가 비바람 속에서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목 놓아 통곡하고 있었다. 유진아, 제발 이리 와.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하지만 유진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요동치는 검은 바다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지훈이 절벽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가다 멈춰섰다. 유진이 그의 목소리를 듣고 마침내 고개를 돌렸다. 번개가 치는 찰나 나는 그녀의 눈동자에 고인 지독한 절망을 똑똑히 보았다. 유진은 파도 소리를 뚫고 처절하게 웃었다. 기괴하면서도 가슴 시린 웃음이었다. 결국 오셨네요. 지훈이 주먹을 꽉 쥐었다. 일단 거기서 내려와. 유진이 고개를 저었다. 내려가면 난 다 잃어요. 직장도 미래도 없고 온 세상 사람들이 절 쓰레기라고 손가락질하겠죠. 그녀의 어머니가 오열했다. 내 새끼야. 엄마는 다 필요 없어. 너만 살아있으면 돼.
유진이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리자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엄마 미안해. 난 그저 우리 식구 남들처럼 잘 살게 해주고 싶었어. 왜 모든 게 이렇게 망가져 버렸을까? 지훈이 목소리를 깔았다. 아무도 네게 죽으라고 등 떠민 적 없어. 네가 잘못한 죗값만 제대로 치르면 돼. 유진이 고통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회장님. 처음부터 끝까지 회장님이 진짜 신경 쓴 사람은 오직 서연 사모님 뿐이었잖아요. 절벽 위로 정적이 감돌았다. 유진이 지훈을 보며 절망적으로 부르짖었다. 회장님이 단 한 번도 절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멍청하게도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회장님이 절 다르게 봐주실 거라 착각했어요. 지훈은 말없이 서 있다가 한참 뒤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너한테 오해할 만한 여지를 준 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을 스스로 파멸시킬 이유는 못 돼. 유진이 서럽게 울부짖었다. 전 제가 남의 자리를 뺏으려 탐냈던 그 순간부터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한마디에 그곳에 있던 모두가 침묵했다. 맞다. 유진의 가장 큰 비극은 사람을 잘못 사랑한 것이 아니다. 신분 상승에 눈이 멀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비바람 속에서 한참을 오열하더니 결국 비틀거리며 벼랑 끝에서 걸어 내려왔다. 어머니가 달려가 그녀를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통곡했다.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다가가 그들을 인도했고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오직 나만이 거센 빗속에 가만히 서서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묘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승리감 따위가 아니라 지긋지긋했던 이 지독한 인연의 사슬이 드디어 끊어질 때가 왔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이후 동해그룹은 공식적인 사내 통보를 발표했다. 유진은 해고 처리되었고 그녀가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고 피해 복구에 적극 협조하는 조건으로 회사는 더 이상의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 일본 파트너사는 계약 파기를 철회하고 프로젝트를 속개했으며 나는 명실상부한 공식 총괄 수석 디자이너가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지만 나와 지훈의 관계만큼은 영원히 궤도를 벗어난 채였다. 일주일 뒤 나는 출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날따라 서울의 하늘은 지독했던 폭풍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맑고 눈부셨다. 출국장 보안, 검색대 앞에서 수아가 나를 으스러져라 껴안았다. 일본 가선 꼭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 알았지?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알아, 친정 가신만을 위해 살아. 엄마는 연신 눈물을 훔치며 첫 딸을 시집 보낼 때처럼 잔소리를 한 보따리 늘어놓으셨다. 심지어 시어머니도 공항까지 배웅을 나오셨다. 어머님은 내 손을 꼭 잡고 목이 메어 말씀하셨다. 우리 지훈이 놈이 보기 지지리도 없는 개지. 나는 어머님을 따뜻하게 안아드렸다. 건강 챙기세요 어머님. 어머님은 끝내 눈물을 터뜨리셨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넌 영원히 내 딸이다. 그 말씀에 결국 내 눈시울도 붉어졌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너무나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이었다. 하얀 셔츠를 입은 그는 지난 혼란스러운 시간들 때문인지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다. 그의 손에는 서명이 완료된 이혼 합의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내 앞에 마주서서 오랫동안 나를 응시하더니 천천히 서류를 내밀었다. 도장 찍었어. 나는 그 서류 봉투를 내려다보며 일순간 지독한 공허함을 느꼈다. 그토록 열렬히 사랑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결국 종이 몇 장의 무게로 끝나버리다니. 지훈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이제 나한테 널 붙잡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앞으로는 네가 살고 싶은 대로 널 위해 살아. 나는 몇 초간 침묵하다 서류를 건네받았다. 손끝이 맞닿는 순간 그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훈이 어깨 미소 지었다. 여태껏 그가 지었던 그 어떤 미소보다 슬프고 공허했다. 예전에 난 항상 만약 헤어지게 된다면 내가 널 떠날 거라 생각했어. 결국 비참하게 버려진 쪽이 나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 나는 내 20대 청춘의 전부였던 이 남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마지막으로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지훈 씨,
난 당신을 사랑했던 걸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단지 우리가 가장 가난하고 힘들었던 완벽한 타이밍에 서로를 만났지만 모든 걸 다 가진 완벽한 순간에 서로를 잃어버렸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야. 그 순간 지훈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그는 참지 못하고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렸다. 아마 내 평생 그 오만하고 자존심 강하던 남자가 소리 없이 오열하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것이다. 광활한 공항 라운지에 탑승 수속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나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고 몸을 돌려 출국장으로 향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인생이란 기차에서 어떤 사람과는 정해진 역까지만 동행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남은 생에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은 원망이 아니라 미련 없이 손을 놓아버리는 법이다. 거대한 유리창 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맑은 하늘이 보였다. 길고 아팠던 과거의 한 챕터가 비로소 닫혔고 나서연의 새로운 진짜 인생이 막 닻을 올리고 있었다. 에필로그, 전달하는 메시지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 서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남긴 긴 여운은 우리 마음속에 아주 오랫동안 맴돌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도 많은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애정이 식어서 박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무관심, 곁에 있는 사람의 감정을 방치하는 태도, 이 사람은 영원히 내 곁에 있겠지라는 오만함이 쌓여 서서히 부서져 내리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 속 지우는 태생부터 나쁜 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도 한때 서연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가장 비참했던 밑바닥 시절을 그녀와 함께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돈과 지위를 얻고 주변의 아부와 선망에 취해버렸을 때 그는 자신의 등 뒤에서 묵묵히 헌신해준 아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많은 남성들이 그렇듯 가진 게 없을 땐 아내를 잃을까 전전긍긍하다가도 성공하고 나면 그녀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한 권리로 여깁니다. 아내가 완전히 손을 놓아버리고 나서야 자신이 정작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바깥 세상의 짜릿한 자극이 아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피눈물을 흘리고 나죠. 비서 유진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한편으론 동정심을 자아내는 인물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신분 상승을 갈망하다 결국 잘못된 길을 선택했죠. 하지만 살기 팍팍하다고 해서 타인의 피눈물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정당화될 순 없습니다. 남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자신부터 당당하게 살았어야 합니다. 진짜 자기 실력으로 악착같이 버텼다면 늦더라도 원하던 곳에 닿았을 텐데 지름길을 택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그리고 서연. 그녀에게 가장 감탄하게 되는 부분은 그녀의 뛰어난 능력보다도 그녀가 이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불륜녀의 머리채를 잡지도 울며 불며 매달리지도 복수심에 미쳐 인생을 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지독하게 아팠겠지만 그녀는 자신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며 스스로 당당히 일어섰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성숙한 여성의 진정한 강인함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이 아니라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무심코 뱉은 한마디, 상대의 상처를 외면하는 행동들이 쌓이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틈이 벌어집니다. 상대방이 아직 울고 화를 내고 따져 묻는다면 그것은 아직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한없이 차분해졌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이 완전히 재가 되어버렸다는 뜻이겠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든 절대 자기 자신을 잃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억울함과 무시 속에서 살아가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서연과 지훈의 이야기에서 깊은 공감과 교훈을 얻으셨다면 여러분이라면 마지막에 지훈을 용서할 수 있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너무 늦기 전에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되돌아보게 하는 작은 계기가 될지도 모르니까요.